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한일협정 관련된 내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일협정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일협정 관련된 내용 중에 이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이제 지문을 보면 민족적 민주주의에 장려하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1963년에 그 대선 당시에 이제 박정희 후보가 민족적 민주주의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1년 뒤에 이 굴욕적인 한일회담이 추진하게 되자 학생들이 우리가 기대한 그 민족주의는 죽었다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서울대 교정에서 사견을 메고 이제 이 선언을 낭독했는데 자 이게 이제 6.3 항쟁의 어떤 서막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민족사는 바야흐로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섰다. 4월 항쟁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회세, 반매판,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민주의 참된 길로 나가기 위한 도정이었으나 5월 군부 쿠데타는 이러한 민족민주 이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탄압의 시작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수렵적 정보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행상적 탈춤으로 변장됐고 굶주린 대중의 감각적 해방을 위한 독화의 미소를 띄었다. 국제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민족의 치떨리는 원수 일본 제국주의를 수입, 대미 의존적 반신불수인 한국 경제를 이중의 속의 철새로 속박하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기만하는 반민족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1964. 5. 예,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해당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5번 문제 보면 다음과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된 정부 정책이 이제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됐다는 정부 정책은 뭘까요? 박정희 그 정부가 추진한 한일 협상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한 반대를 탄압하던 중 인민혁명단 사건을 뭐냐면 발표했다. 자, 여기 이제 맞죠 이거는요. 그래서 정부가 한일단 반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공황정국을 조성하게 돼요. 자, 이때 이제 발표된 것이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죠. 그래서 국가 변량을 깨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세우고 씌우고 그때 이제 그 공산당에 의해서 조직된 국계에 조직된 뭐 인민혁명당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민혁명당 조직 사건을 만들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형적인 그 당시 공황 통치의 어떤 방식인데요. 일단은 요 사건을 통해서 기소된 사람들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나중에 중앙정부가 이제 좀 개입을 해갖고 그 2차 2심에서도 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징역과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이제 형벌 받은 것도 아니고 몇 년형 정도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은 정도고요. 자, 근데 이게 1차 이제 뭐냐면 인민혁명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유신 정부 때 그 민청학령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청학령 조직의 배우로서 또 2차 인형ton 사건을 또 엮여가지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이게 되고 그때 이제 사형받은 사람들이 3일 만에 이제 사형 집행되기 때문에 사법살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1차 인민혁명단 사건이고 뒤에 유신헌법 때 2차 인민혁명단 인혁단 사건이 있었다. 민청하고 관련돼서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6.3 시위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전에서 미군 철수와 냉전 체제의 완화라는 국제 정세에서 추진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한일협정의 배경이 아니라, 7.4 남북공동선언과 뭐 10월 유신 정도 배경?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 70년대 닉슨 독트리하고 이제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뭐 중국 방문해가지고 미소간의 하해 기운이 이제 기운이 돌면서 대탕트 분위기가 되면서 이런 이제 적대적 공조이라는 냉전 분위기가 깨지면서 이제 그 당시 그걸 기대해서 정권을 유지했던 남북 정권의 어떤 지도자의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김일성과 박정희가 뭐 각각 이후였던 이제 박영천을 이제 평양과 서울에 보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통일 문제 논의하게 되고 1972년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선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요 6.3 시위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7.4 남북 공동선언하고 10월 유신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7.4 남북 공동선언과 10월 유신도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주제죠. 예전에 한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자, 국제협력의 대가로 한국이 미국부터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한 장비 제공을 받았다. 요거는 이제 그건 그 베트남 파병을 대가로 체결한 브라운 각서죠. 1966년에 그래서 요거는 좀 거리하고 멀죠. 그리고 근데 일단은 요 자체도 뒤에 시험 문제 나와요. 브라운 각서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이제 좀 보면 한일 협박 및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한일 간의 모든 조약 협정이 무효인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맞죠? 예. 그래서 한일협정이 이제 기본협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2조에 있는 내용인데 그 2조에 보면 이미 무효라는 말 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상의 문제 가지고 약간 이제 한국하고 일본 간에 좀 다툼이 있죠. 일단 한국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무효를 강조해. 무효. 예. 그래서 여기는 협정은 무효인가 했는데 이건 한국적 입장이야. 예. 그래갖고 이 무효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일 병탄 조약부터 해서 그 전에 그 후에 조약은 다 무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법이다. 35년 동안의 지배가. 근데 이제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하죠. 일본은 요거는 일본 측 입장에서 이제 여기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미자를 강조해. 여기 이제 원문에 이미자가 있거든요. 우리는 무효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일본은 이미 무효를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미자를 되게 강조하는데 방점을 찍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등등 해가지고 강복 등을 해서 이미 이제 그 한일 그 병합조약은 무효가 됐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35년 동안의 지배는 이거는 물론 도덕적 문제는 있지만 합법적인 지배고 그다음에 샘플 강화 조약이나 그 전에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미 이제 이런 그 병합 조약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지나간 거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지배는 당연한 거고 이건 합법적인 거고 이미 이제 이 조약은 그 앞에 한일 병합조약 무효가 됐다. 그래서 35년 동안 지배를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지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이제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의 어떤 그 지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불법, 일본은 합법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이 2조고요. 그 뒤에 이제 내용은 3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이건 협정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어업에 관한 협정도 있고 제일교포 법적 지위와 대외에 관한 협정도 있고요. 한일 재산 및 청구권 관련 협정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한일 재산 및 청구권 관련 협정 내용이 있거든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문제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 한일협정 그 체결 과정은 시험 문제에 중요하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뒤에도 있긴 있지만 제가 이제 한일협정 그 구조도를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데 좀 얘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좀 부실해. 좀 부실하거든요. 이거 이상하게 가끔씩 얘가 이제 그 핀뿌릴 때가 있어. 이 부실한데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남북한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을 그 했다가 이제 못 만들었거든요. 이게 토건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요 토지개혁 구조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그 대화방에서 만드는데 다른 대화방에서 만들었다 하죠. 다른 대화방에서 좀 만들긴 했는데 이게 같은 모델로 했는데 좀 부실하죠. 예, 좀 그래 가끔씩 부실한 게 나와. 자, 하여튼 요거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 그 전 강의 시간에 그 게시물에 올려놨으니까 첨부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기읍, 니은이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6번을 보겠습니다. 네. 6번은 이제 실사남북 공동선언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다음 내용을 추진하게 설치한 기구의 명칭을 쓰고 이 내용이 발표된 직후 남북한 내부에 유사하게 진행된 정책 변화를 각각 한 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이거 내용은 별로 안 되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된다.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 이게 실사 남북 공동선언의 3대 원칙이죠. 예. 일단은 요거 외워두세요. 키워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칠사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이 칠사 남북공동선언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소 간의 하위 기운으로서 이제 동서진영은 물론 어, 동서진영은 평화 공존 분위기 대탄트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는 평화 통일 구상을 발표하고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북한 개발과 건설의 어떤 개발과 건설 체제 경제적인 관계를 전환할 걸 요구하는데 그만큼 이제 남한의 경제적인 북한을 능가할 때죠. 나름대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남북 그 대화의 필요성도 있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남한에서 이후하게 평양에 파견되고 북한의 박영치 서울에 방문하면서 남북의 어떤 관계 개선과 통일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에 서명하게 되고요. 1972년 7월 4일 날 그 당시 한날 1시에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문을 이제 뭐냐면 공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3대 원칙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주적인 거, 그 외세에 간섭 없이 우리끼리 하자. 평화적인 것은 무력 행사하지 말고 평화적 하자. 민족 대단결은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하나 가자.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요거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은 예전에 혁신계들이 이제 뭐냐면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 하여튼 그때 내에서 이제 그때 주장들이 지금 이제 체제 내에서 이제 포함돼서 이제 편입돼 갖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이 선언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설치된 기구는 무엇일까요? 예, 남북조절위원회죠. 남북조절위원회. 자, 남북조절위원회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발표된 직후에 남북한 내부에서 유사하게 진행된 정치 변화를 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당시 이산가족 찾기란 인도적 차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정치 기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별 안 됐죠. 예. 그래서 좀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뭐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이걸 이제 남북한 정부 당국들이 이런 걸 자신의 체제 강화에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남한에서는 10월 유신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박정희의 1인 독재를 보장하는 유신 체제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체제가 필요하다 하는 논리로 헌법을 뜯어 고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이제 그 제정했어요. 1972년 12월에 이 주석제를 신설해갖고 김일성 유일 체제를 이제 공식화 시켰거든요. 사회주의는 뭐 북한 사회주의 아니었냐? 그렇죠. 예전에도 사회주의였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화됐다는 거 보시면 돼. 사회주의 체제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이제 주석이라는 걸 도와주고 이런 이제 김일성의 절대적 권력을 뭐냐 부여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남북 간의 어떤 통일 문제를 양쪽 세력이 어떤 국내 정치적 지배를 강한 데 이용했고 이런 이제 역사학에서 적대적 공존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서로 주적으로 이제 상정하면서 그 적대성을 자기 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쌓는 아주 기막한 공생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혁신계들이 주장했던 그 논리들을 그 이제 최근에도 이제 수용을 해갖고 이제 그 공포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3대 원칙이 이후에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나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에 이어졌고 남북 합의의 뿌리가 됐던 것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 남북 협상의 어떤 남북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유화책으로 바뀌고 있죠. 물론 이 북한은 그냥 안 들어주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남북 대화 관련된 내용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그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때 이제 했던 내용인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일단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 경제의 체제는 되도록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산업 부문과 그 밖의 중요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 정책을 쓰는가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로 한다. 나, 생략, 라,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생산력의 극대화를 꾀하며 자본 공급의 확보를 하여서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나 외화소득의 조달에 있어서는 외자 도입에 중점을 두며 정부 보유 달러는 사업 목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제개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 텐데요. 자, 이 경제개발 정책은 그 앞에 이제 작년이나 이승만 때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이거 그 미국의 어떤 전략에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좀 발 텐데, 그때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신생 독립국들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경제적 번영을 위한 대안을 어떤 제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경제개발 개혁 모형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생 국가의 지식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많이 배우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상개년 계획을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상개년 계획을 시작했던 것은 아까 이제 원조법 원조를 받다가 이제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으로 바뀌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생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계획 차원에서만 했던 거고 실제로 2050때 5개년으로 이제 했다가 이게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실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그 첫 번째 물음이 이제 가에서 보여준 것으로서, 그러니까 지도반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인데 정부가 개입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자본주의 기본 틀인 시장경제 자유기업 원칙을 유지하되 기간산업이나 핵심 분야는 정부가 직접 계획을 유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성격을 명확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신생독립국들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건 했던 전형적인 개발 독재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델을 이제 제시했던 것이 이제 미국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을 이제 배워 나갔던 그 국가들이 다 성공한 거 아니고 뭐 한국이나 이제 대만이나 이제 싱가포르 같은 몇몇 국가들만 성공을 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과 외자 도입의 관리 등 당시 경제정책 수입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 정부기구 이름 써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요거는 경제기용이죠. 경제기획원. 예. 경제기획입니다. 자, 이 기업은 이제 경제개발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61년에 이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예산하고 외자 도입을 총괄하는 기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제기원 장관은 일반 장관보다 격이 더 높았어요. 부총리급 대우를 받았는데 이는 이제 경제개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당시의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뭐냐면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경제기업은 요번에 이제 기획예산처하고 재무부로 해서 독립해 나갔죠. 지금은 없는 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방식 외에 결과적으로 외화 조달에 기여한 방식 기여한 역사적 사실 두 가지 쓰시오. 자, 나의 방식 외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외화 소득의 조달에 있어서 외자 도입에 중점을 두며 정부 보유 달러는 산업 목적에 위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부 보유의 이제 달러라는 건 오늘날 말하면
예, 외환보유고라고 보시면 돼요. 외환보유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처음에는 뒤에 있지만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잡고 화폐 개혁을 하려고 국내 자본을 끌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가 낮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자 내용이,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도 뭔가 어디 국제 발행이 잘 안 되니까 뭔가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첫째로는 한일 그 국교화 정상하죠. 앞에 언급한 한일 협정이 나왔는데, 자, 구역 외교단의 거센 비판과 육사망제의 저항을 무릅쓰고도 일본과 손을 잡았어요. 그 대가로 이제 일본부터 독립축하금의 이름으로 무상 3억, 뭐 유상 2억 이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포항제철 건설 등 경제의 핵심 종착들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 포항제철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의 그 뭐냐면 종잣돈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받은 돈 중에 거의 반을 50%를 여기에 이제 투입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베트남 전쟁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은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할아버지들이 이제 가서 전쟁 때 피를 흘렸죠. 그 대가로 베트남 특수화, 브라운 각서를 명시된 경제 원조를 받게 되고 이걸 이제 부족한 외화를 이제 보충했다는 거. 그거 외에도 여기는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독일이나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당시 서독이죠. 서독에 이제 강산 강부로 가거나 간호사로 가서 또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어 외화를 획득했다는 거. 오늘날 말하면 이제 외노자들이 우리 와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한국에서 벌어둔 거를 그 자기 본고 보내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달된 자금으로 공장도 짓고 상품도 만들면서 수출하는 데 집중하였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비약적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고착하면 정경유착이라는 어두운 유산도 남기게 되는데, 자, 하여튼, 자,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니까 자신의 이제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하려니까 종잣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화폐 개혁을 통해서 내부 자금을 끌어들이니까 실패했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외자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채권도 반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등등 해갖고 이렇게 이제 외자를 끌어서 경제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중심의 어떤 경제 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들어갔습니다. 그 아까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종잣돈이 없으니까 국내에 이제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죠. 박정희가 예전에 사회주의 하셨던 거 아시죠? 예, 자기 형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마인드가 좀 있긴 있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남녀당과 관계 끊고 그랬지만, 자, 하여튼 그 마인드가 있을지 몰라서 마인드가 있을 것 같아서 말 잘 다시 할게요. 예.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경제 정책에 좀 반영된 게 이거 화폐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 처음에 안 좋아했어요. 예. 왜 탄압하려고 했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재벌들 제껴두고 이게 이제 뭐냐면 화폐 개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국내 자본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재벌하고 손을 잡고 재벌을 통해서 이제 돈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또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종전의 통화를 10분의 1로 한가하여 원 단위로 변경하는 법적 절차가 취해졌다. 비밀리에 개최된 최고회의는 재정위원회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전 국민은 새로 공포되는 법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1원권, 5원권, 10원권, 50원권, 100원권, 500원권을 사용하게 되었다. 액면 50환 이하의 구화폐는 잠시 병용되지만 그 밖의 구화폐는 무효가 된다. 구화폐는 금융기관에 예입 신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10대 1의 비율로 새로운 원 표시화폐로 교환된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박정희 때 화폐 개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단위로 원 단위로 변경했다. 한을 원으로 이제 화폐 단위를 변경했고, 10대 1의 비율. 그 다음에 결정력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최고회의. 그러니까 최고회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 1962년 6월 10일 행해진 제3차 통화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이제 1차하고 2차 통화개혁은 이승만 정부 때 했고 3차 통화개혁이 이제 여기 박정희 군정 시기 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박정희가 그 당시에 여기 합백 개혁을 했냐? 이 사람은 이제 쿠데타를 집권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하면 정당성이 좀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제 개발을 통해서 이제 좀 메꾸려고 했어요. 예,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앞에 장면 정권이 했던 이제 구상했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죠. 하려고 했죠. 근데 종잣돈이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박정희가 외자를 끌어서 하는 건 싫고 또 재벌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도 싫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국민들의 장부 속에 숨겨둔 이 구화폐 이승만 때 한우 이렇게 명신의 구화폐를 꺼내서 이걸 꺼내서 이제 화폐를 교환해주면 일부를 강제로 저축해서 이거 봉쇄 규정이라고요. 그 돈을 산업자금을 쓰자. 그러니까 국내 자본을 강제 동원해서 경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원에서 한에서 원으로 바뀌고 10분의 1 정도 이제 뭐냐면 이렇게 단위를 절하시키죠.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승만 때 한을 한 단위의 이제 지폐를 구화폐를 이제 가지고 오면 지폐를 가지고 오면 은행에서 이걸 이제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70%만 돌려주고 30%만 30%는 계정으로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이제 계좌를 만들어줘. 근데 그 계좌를 뭐 몇 년 동안은 인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예전에 100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은행에서 이제 화폐 개혁 이후에 바꿔주면 10원을 바꿔줘야 되는 10대 1로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예. 근데 이 10원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7원은 돌려줘요. 근데 3원 정도는 따로 그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줘. 그리고 여기다 강제로 저축을 해. 그리고 요거를 이제 뭐냐면 몇 년 동안은 인출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요걸 가지고 뭐냐 경제 개발에 종잣돈을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개판이죠. 예. 왜냐면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경제학적 용어로 M2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량이 줄어다 보니까 유동량이 줄어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나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 운영 자금이 뭐냐면 없어지게 된 거야. 예,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은행에서 꾸지도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장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기계가 안 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규모 디플레이션, 공황이 오다 보니까 결국엔 포기해가지고 했다. 다시 봉쇄 계정을 이제 풀었죠. 예. 그래갖고 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을 보도 박정희 예전에 마인드 자체가 좀 사회주의 마인드가 좀 있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국내 자금은 이제 돈이 답이 없구나. 그래서 밖에서 빌려오자. 그래서 이제 뭐 재벌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빌려오거나 그 앞에 이제 한일 국가전선이나 베트남 파병 등 해갖고 이렇게 외자 도입을 해서 성장 전략에 이제 급격하게 선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이제 좀 풀어볼게요. 다운 조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이 금방 답이 나오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어떤 그 산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2, 3번, 2번부터는 좀 약간 다 틀린 답인데, 자, 저유가 저금리 달러가치 하락. 3절 형성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박정희 때, 1830년대 박정희 때 대통령 때 얘기인데, 이 3절 형성은 국내 정책보다 미국의 어떤 이제 정책과 관련됐죠. 미국이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와서 프라자 합의를 맺었잖아요. 일본하고 뭐 독일하고 이사를 불려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삼자 정책이 일어났는데 이것까지 좀 설명하면 좀 아까 많아지니까 요거는 다른 시간에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미국 그 사 관련돼 할 때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설명하고요. 하여튼 이제 박정희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익을 봤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수출도 100억 달러 흑자를 봤다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 삼재정상으로서 한국이나 타이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우리나라 같은 신흥공업국들이 상당히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다. 일본은 쪽박 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이제 볼게요. 3번은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한 브라운 각서죠. 그래서 브라운 각서 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차관을 관리하고자 시행했다. 브라운 각서는 1966년에 베트남 파병 대가로 미국의 현대화,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를 이제 뭐냐면 현대화시켜 주긴 걸 약속한 거죠. 그래서 차관 도입 같은 것들 약속한 건데, 자, 요거는 뒤에도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석유 파동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에 대처하기로 발표했다. 요거 좀 기억을 냈어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거 뭘까요? 요거 뒤에도 다 이 기출에 언급되는 거야. 예. 독립된 문제 나왔죠. 이거 석유 파동도 2년 전인가 그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죠. 그래서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 78년에 2차 석유 파동 관련된 원인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죠. 60년대 초반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미국의 무상 원조 증가는 대충 자금을 관리하고 있냐?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50년대 이승만 정부 관련된 내용이고 대충 자금을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했죠. 이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이게 이제 09년에 문제에 나왔던 건데, 09년 문제가 좀 약간 그래. 그때 이제 객관식이 처음 실시했던 시절이었는데, 근현대에서 문제가 세 문제인가 네 문제 나왔는데, 다 연대 문제야, 다. 몇 년에 몇 년을 물어봤고. 아마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약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인데 한국 근현대사를 좀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 연대, 를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이제 그건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딱 보면 이제 딱 50년대 상황이에요.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해 2월 미국에서 메카시즘 선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국 정계를 비롯하여 문화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4년 뒤 한국에서는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때 어느 법학자는 이 소설을 비난하면서 냉전 논리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 후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제출한 신국가보안법이 야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에서 변칙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입안되는 한편 경향신문시 폐간되었다. 자, 여기에서는 단서 잡기는 이제 편하죠. 왜냐면 이제 보면 여기 메카시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카시즘도 좀 기억을 정확히 해주셔야겠죠. 왜냐면 한국사는 안 나와도 여기 딱 보니까 서양사에 나오죠. 자, 서양사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앞에 보면 석유파동 문제도 재작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카시즘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잠깐 메카시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게 이제 1950년대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메카시즘이 뭐냐 하면 그날 미국의 위스콘시주에 있는 이제 출신의 공화당 상원이었던 메카시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50년 2월에 이 메카시가 국무성 안에 이제 205명의 공산주의가 있다 하면서 폭탄적인 연설을 하는 게 발달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미국 안에서 공산주의 처벌 적발 및 추방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적발해서 추방하는 이런 바람들이 성풍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의 의심을 받고 각계 각층에서 쫓겨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걸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유부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유부인. 요것도 뭐 시험 문제에 한번 언급될 수 있겠죠. 뭐 여기 쓰라고 나올 수는 있어. 자, 그래서 자유부인은 왜 이게 뭐냐? 이게 정비석의 소설 이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954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됐던 소설이에요. 예. 그래서 연재 완료와 동시에 정음사에서 단행본을 또 책으로 이제
간행됐는데 이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대학교 국문과 교수인 장태영의 부인 오성영이 정숙한 가정주부였는데 친구의 권유로 동창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거기에서 그 누굴 만났냐면 그 남편의 제자였던 신추호와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좀 제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춤바람에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정이 파탄됐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신국가보안법 있죠. 요것도 시험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여기 예문에 나온 거는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신 국가보안법은 1958년에 통과됐던 건데 이게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거죠. 종래 국가보안법에 비하면 적용보다 되게 확대됐는데 그래서 국회 지정에 의해서 운영됐던 단체 한해됐던 이 국가 번란을 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정했냐면 그냥 이적단체까지 다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 이적단체라는 게 이제 그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했다. 그렇지만 무술경을 동원해서도 이제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여기 보면 그 경향신문 폐간 있거든요.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경향신문 폐간.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경향신문이 좀 오늘날 보면 이제 좀 약간 야당지 한겨레하고 좀 비슷한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경향신문이 1959년에서 정부와 여당의 지휘멸망, 아, 논술과 그다음에 다수의 폭정 등등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승만을 막 비판하는 내용을 이제 뭐냐면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비밀해갖고 폐간을 시켰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언급됐던 이승만 정부 때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위반했죠. 예, 요런 것들. 자, 이거는 1950년대 상황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요거 예문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자체가 하나의 기출문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50년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찾아가는데 자, 여기 보면 한번 찾아보죠. 자, 일단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인데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카이스트죠, 카이스트. 이게 1966년에 이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개발 뭐냐면 뒷받침하기 위해 세운 기구죠. 시기적으로 10년 이상 뒤에 나온 거니까 바로 이제 없애야 되고 이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학술 개원. 이게 1954년에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6.25 전쟁 직후의 학문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건데 50년대 문화적 재건의 일환이었다. 예, 맞고요. 그다음 한글학회 큰 사진 완건.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건 나올 것이 있는데 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학회 사건을 중단됐다. 이 뭐냐면 민족의 수건을 해방 후에 1957년에 가서 육건으로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게 그 앞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도중에 이제 발각이 되었고 이제 압수당해서 그 당시 이제 뺏겼죠. 그래서 이제 이 원고가 다행히도 서울역 그 창고에서 버려져 있다가 해방 후에 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작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1947년 1권을 출판한 후에 1957년에 6권으로 완간됐어요. 그래서 육군으로 망간된 시점이 1957년이야. 예. 그리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 예전에 한번 영화로 이걸 모티브로 해갖고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사상계. 제 생각에 사상계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요것도. 이 사상계. 그래서 이게 장주하 선생님이 이제 전쟁 중에 1953년 중에 이제 53년에 창건한 월간지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게 그 뭐냐면 지식인들의 자유민주주의 지식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희망을 전했던 등보 같은 존재였는데 장준하는 자체도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 사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학도국에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와서 임시정부의 한국 강복권을 이제 참가 활동을 했고 또 이승만 정권 때 사상계 발견해서 이승만 정권을 비판했어요. 또 박정희 정권 때 들었으니까 비판을 했고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명목의 고난을 겪고 하다가 1970년 5월에 김지아가 이제 오적을 이제 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오적이라는 건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그 정경 유착 관련된 내용을 이제 비판한 거야. 그래서 이때 그 정권으로부터 폐간 처분을 했는데 이 장준하가 1975년 8월 달에 경기 포천군 그 소재 약사봉에서 추락하는 의문사를 겪게 돼요. 그래서 10년 전인가 그때 이제 한번 이제 부검을 했는데 뒤에 뒤통수에 이제 뭔가 맞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타살당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겠죠. 누가 죽였는지는 다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 자체는 간단한 연대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메카시즘도 있고 자유부인도 있고 신국가보훈법. 그래서 이제 이때 보안법 파동 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개념, 삼개개념, 경향신문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 사상계라든지 한글학계 큰 사전 왕건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답은 일단은 5번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기속재산 관련된, 뭐, 부정축제처리법,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언급한 내용도 있고, 언급하지 않는 이제 부정축제처리법 관련된 내용이 박정희 정부 때 했던 내용들인데,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 여기 해놨지? 여기네요. 예. 가 85해방 후 10여년을 경과하고 LA 처분도 종결 단계에 가까운 차제에 중략 정부가 불화 대상인 대규모의 기간 산업체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정실에 흐르는 관료의 독선 독단으로서 일부 소수 특권층에게 위법으로 현 시가와 유리되는 가격으로 우선적 매각을 감행함으로써 인하여 중략 국가 세입에 다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넌일보 1956년 1월 21일 나 범법에서 부정이득자라 함은 1953년 7월 1일 이후 1961년 5월 15일까지의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 공유재산이나 LA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으로 인한 취득 점유에 의하여 총액 1억 환 상당 이상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총액 5천만 환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 외국물자 구매 외환 또는 외국물자의 구매 배정을 독점함으로써 총액 2억 환 상당 이상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자, 하략.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들어갈 만주의 기억은 기속재산이죠. 기속재산. 예, 기속재산. 그래서 이제 기속재산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기속재산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기속재산 처분. 그러면 이게 기속재산인 게 뭐냐? 기속재산하고 좀 비슷한 적산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적어놨긴 했는데 그 22년 개정 교과서에서 이제 좀 보니까 어떤 교과서에 그걸 좀 달리 이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적산이란 건 이제 보통 이렇게 적산이란 것은 적의 재산의 뜻이야. 그래서 일본 제국이 이제 패망하고 나서 한반도에 남겨두고 한 일본 국가의 나 공공단체, 일본 사유재산을 총칭하는 거거든요. 요게 적산의 말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민족주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한국인들은 이 재산을 수탈의 결과물이자 당연히 대체할 민족 자산으로 이제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공장이나 철도, 은행 같은 거대 시설부터 해서 주택, 가구, 개인 소지품까지 일본이 소유했던 모든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을 다 적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 군정청은 적산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속재산이라고 했어. 기속재산. 그래서 기속재산은 뭐냐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미국 군정청에 소유된 기속된 재산이라는 건. 이게 짱 약간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이제 성격이 강한 용어예요. 자, 미군은 해방군이잖아요. 일본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항복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네, 해방군에서 미 군정이 딱 들어오면서 일본인의 자산들, 그 패전국의 일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통해서 이를 동결한 거야. 그러니까 해방군이 일종의 패전국의 어떤 전리품을 챙긴다 그런 개념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법적으로 이건 적선이 아니라 적산이라 기속재산을 명명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1945년 12월 6일 날 그 미군정 법령 제33조에 나와 있어요. 그 조선 내 일본인 재산 침해에 관한 건에서 그 당시 이제 이 용어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적산하고 기속재산은 좀 의미가 똑같은 대상이라도 좀 약간 달라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이걸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기속재산 중에 일부는 이제 신항공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처리가 됐고, 그 중에 또 일부를 한국 정부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걸 이제 기속재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기업계에 들어갈 것은 기속재산이라고 이제 하는데, 뭐 적산도 맞을 것 같긴 해요. 예. 하여튼 이 기속재산은 이제 뭐냐면 불안한 가정에서 또 정경유착이 있죠. 그래서 대개 보면 시가보다 그 뭐냐 밖에 불알죠. 뭐 기업이라든지 공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낮게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정경유착이 나왔다. 그리고 귀속재산을 많이 받은 애들이 또 뭐냐면 나중에 재벌로 이제 성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죠. 하나. 하나가 예전에 일본 기업 중에 조선화약이라는 그 기업이 있었어요. 예, 군사 그 방산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방산 기업을 이어받는데 이거 이름을 한국화약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름을 따서 줄여서 하나 있죠. 그래서 하나도 지금 방산 기업 중 유명하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그런 거였는데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대개보면 오늘날 이제 그 재벌들 대기업들이 이런 이제 기속 재산들을 이어받아서 거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유통업이나 식품업이나 이런 등등인데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본을 더 축적해서 이제 다른 사업을 이제 뭐 확장해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재벌론이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속 재산의 그 분배 과정에 정경 유착이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재벌들이 형성하는 경제 토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속 재산이 아니라 진짜 밑바닥에서 기업을 이끌고 이제 성공한 기업이 있었어요. 현대가 그 대표적인 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밑줄친 디귿을 통해 성장한 산업의 업종 두 가지를 포함해서 1900, 또 이거 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 밑줄친 니은의 법된 명칭을 쓰시오. 요게 나의 법의 명칭을 쓰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좀 내용을 보면, 보험법에서 부정 이등자라는 것은 1954년 7월부터 62년 5월 15일까지 쭉 있는데, 자, 이거 대충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이승만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리고 장명 정권 일부가 이제 또 이렇게 걸쳐 있는 그 내용인데, 자,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이승만 장년 들어서 이제 장년 민주당 정부가 그 당시 이제 이승만 정권 하에서 권력과 유착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처음에는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축제 처리법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있는데 이게 만드는데 잘 시행이 안 됐어. 시행이 안 됐고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때 이제 그 뭐랄까요 부정축제 처리법 해갖고 이제 만들어 놓고 이승만 정부 때 정치 자금을 줬던 사람들 처벌하겠다 해놓고는 자발성 여부를 가지고 이제 한 거야. 왜냐면 이제 자발적으로 줬으면 처벌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강압 때문에 이제 했으면 처벌 안 하도 이렇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부터 나는 그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승만 정권이 이게 뭐니 위협해가고 어쩔 수 없이 정치자금 줬다.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 사람이 없겠죠. 이게 부정축제 처리법이 이제 문제점이야. 이제 이 작년 정권 때 만든 거. 그런데 이제 5.16 쿠데타 정권 때 이제 들어선 그 뭐냐면 그 박정희 정부는 요거 이제 뭐냐면 약간 얘가 사회주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국민들이 정경 유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승만 정부가 뒷돈을 받고 했기 때문에 독재적 시장 가능하지 않았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들은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발성 여부가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바친 사람들은 일단 뭐냐면 정경 유착 부정 축제로 보고 다 잡아서 족치려고 했는데 자 그때 이제 그 기업가들이 이에 대응하자 만든 게 정경련이라는 거 만들었죠. 예. 자,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앞에 합해 계획을 하고 실패했잖아.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재벌들 안 좋게 생각했던 박정희도 생각이 확 바뀐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돈 있는 놈들 감옥에 가두기보다는 그 돈으로 공장을 짓게 하자. 그래서
이게 벌금을 내는 대신에 공장을 건설해서 국가에 기부 책임을 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경련들이 이제 뭐냐면 정부를 대신해서 곳곳에 여러 나라 가서 상업차관을 꺼와요. 상업차관을 꺼갖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공장을 짓고 정부가 이제 편의를 봐주고 원래는 그렇게 공장을 이제 뭐냐면 짓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국가에 반납하겠는데 그냥 내버려두죠. 또 가지라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정경련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박정희를 설득시켜갖고 우리가 이제 대신 이렇게 벌금 대신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박정희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상당히 신의 한 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정경유착을 처음에 하려고 요 뭐냐면 부정축제처리법을 만들었지만 개정했지만 실제로 이제 정경련한테 설득당한 박정희가 또 이제 통화개혁도 실패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벌금 대신에 이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공장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정경유착이 또 일어나고 그런 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요 법은 그 부정축제처리법은 축제처리법은 처음엔 장면 정권이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가 들어오면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정경련과 타협을 해서 또 개정을 했어요. 자, 그래 갖고 있는데 요 법은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장면 정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금액을 딱 정해놨잖아요. 5천만 한 이상 요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요건 박정희가 뭐냐면 딱 집권하고 나서 군정 시기 때 개정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메주리친 디귿을 통해 성장한 산업 업종 두 가지를 포함해서 1950년대 한국 경제 특징을 뭐냐면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외국 물자 구매 배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그 뭐와 관련된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무상 원조와 이제 소비재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 그래서 이제 미국부터 무상 원조를 받고 원조를 받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때 미국은 원조를 줄 때 생산물을 준 게 아니라 생산자를 준 게 아니라 소비재를 줬죠. 예, 왜냐하면 이승만이 생산자를 주면 이게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북진통일 하는데 이용할까 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소비재를 뭘 줬냐 밀, 면화, 원당 이런 걸 줬어요. 무상을 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배분하여 막단 또 대충 자금을 이제 형성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성장한 상업 업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기준이 나온 거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때 제분업, 그러니까 밀가루 이제 빻아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설탕을 통해서 만든 제당업. 예. 그 다음에 그 면방지법. 이런 하얀색 물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이 우리가 전자회사도 되게 유명한데 원래는 그 뭐냐면 300산업을 통해서 형성한 거예요. 뭐 제일제당 그런 것들이 원래 삼성의 이제 회사였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독립해서 CJ라고 됐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300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비재 중심의 상백 사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50년대 특징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서 포함시켜서 이제 조건을 달았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미국의 무상 원조의 의존, 300산업 중심의 소비재 공급 발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하여튼 이런 기속 재산하고 300산업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국내 농촌 경제가 몰락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정경 유착이 심화되고 재벌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이제 6, 70년대 이제 정경 유착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시기한 게 이제 교과서에도 없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언급한 부정축제처리법 있잖아요. 예. 요거는 그 예전에 7차 개정 교과서인가 그년대다 7차 근현대사 교과서 거기에 천재 교과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찾아냈고 그냥 보기가 힘들어.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또. 그냥 부정축제 처리법 관련된 내용만 딱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관련된 전문 서적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여기다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에 있는 내용은 다른 책이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보는 기본서 없어요. 네, 전문 서적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이제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55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에 있는 내용인데 다 읽지 못하고 부정축제 처리법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요청하신 이미지 속 텍스트 내용입니다. 별도의 설명 없이 원문 그대로 제시해드립니다. 나업에 해당하는 법은 군정 시기에 공포된 부정축제 처리법이다. 840. 이 법에 명시된 부정축제 처리법의 대상은 국가공직, 부정공무원, 부정이득자, 학원 부정축제자 등을 대상이었고 주로 그 당시 자유당 정권과 정경유착으로 이득을 챙긴 재벌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다. 부정축제 처리법은 군정 때 처음 만들어진 법은 아니다. 이미 4.19 혁명 이후 3.15 부정선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가 등을 처벌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들 기업가들은 일제 자본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의 불화, 정부의 금융지원, 미국 원조물자 바탕으로 300산업 등으로 재벌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정경유착으로 불을 쌓은 부정축제 자체를 처벌하자는 여론 형성이 확산되었다. 그 당시 여론조사에는 부정사건 사범이나 정치들보다 부정축제 기업가들 처벌하자는 여론이 더 높았다. 장면 민주당 정부는 여론에 못 이겨서 1960년 11월 초 부정축제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민의원에서 부정축제자 대상을 이승만 정권 아래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부정축제한 자로 광범위하게 규정한 부정축제 특별처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해서 한국경제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단체들은 북한 괴뢰에 이익을 주는 부정축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란 제목의 성명을 게재했다. 그들은 이 법안이 참여원까지 통과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안을 일으키고 기업 의욕을 떨어뜨려 산업개발의 역군인 기업인들 공포로 전율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반발과 장면 정권의 경제 제일주의 정책에 밀려서 참의원에서는 기존의 안보다 대폭 완화된 부정축제 처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에는 3.15 선거 당시 자진해서 집권당에 3천만 환 이상을 제공하거나 조달한 자로 부정축제자의 정의가 바뀌었다. 자진해서 라는 문구로 인해 대다수 자본가가 빠져나갈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마련된 것이다.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에게 정권의 참신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장면 정권의 부정축제 처리법을 폐지하고 자진 여부를 떠나서 객관적인 정치자금과 부정액수 기준으로 부정축제자를 규정하였다. 이어서 해당 기업인을 구속하고 상당한 벌금을 부과했다. 군사정권의 조치에 놀란 재벌들은 삼성회장인 이병철을 중심으로 1961년 한국경제인협회, 1968년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칭함, 약칭 전경련, 이하 전경련 호칭을 조직하였다. 전경련 지도부는 군사정권과 물밑 협상을 추진하였다. 미국 대사의 중재로 공장신설 대납과 외자교섭을 매개로 군정과 교섭을 하였다. 장면 정권과 같이 경제재건을 국정 목표로 내걸고 있었던 군정은 경제개발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화폐개혁을 통해 국내 자금을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차선책으로 외자를 도입하려고 하였고 국제금융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재벌들이 필요했다. 군사정권은 초기에 재벌 탄압 정책을 펼쳤지만 경제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후반부에는 친친 재벌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결국에는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군정 초기에 부정축제처리법을 몇 번 개정되어 완화시킨 개정 부정축제처리법을 1961년 10월 26일 공포되었다. 벌과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에 국가재건에 필요한 공장을 3년 내에 건설해 그 주식을 정부에 내는 것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8조 2조항신설 군사정부의 호의에 발맞춰서 전경련은 민간경제사절단을 조직하고 외자 도입을 위해 민간경제사절단을 조직하여 미국과 유럽으로 떠나 외자를 끌어들였다. 1차 5개년 계획에 주요 공장 건설에 나선 재벌들은 외자를 끌어온 반대급부로 정부의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받았다. 일부 기업들은 외자를 성공적으로 끌어들여 공장을 건설했고 나중에는 정부의 주식을 납부하는 일 없이 해당 공장을 개인 소유로 전환시켰다. 공장 건립과 외자 도입을 도중에 포기한 기업들도 정부의 재벌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에 힘입어 자신들이 원하는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기존 벌금액을 그대로 현금 및 현물 납부를 인정받는 혜택을 받았다. 군사정권의 부정축제 처리법에 맞서 전경련의 외자 도입 카드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1950년대 부정축제를 통해서 재산을 성장한 재벌들이 부정축제 처리법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경유착을 통해 부를 계속 쌓아서 오늘날까지 성장했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 불안, 대량의 청년 실업자, 저출산 등 성장 동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부정축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정희 정부 시기 외교 문서이다. 기획의 조약 물침과 니은에 이제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했던 내용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여기 기획의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한일 기본조약, 한일 협정 관련된 내용이죠. 1965년에 맺어진. 그다음에 나는 이제 브라운 각서, 경제 원조하고 미국 원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아, 여기다. 어디까지 있는 거야? 예, 요거네요. 예. 가, 엘.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설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략 제1조 양체약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체약 당사국 간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브라운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 전선을 한국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한국의 제2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중략 다음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군사원조. 재검 계획을 해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경제원조. 미국 정부는 1965년 5월 한국에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에 더하여 1억 5천만 달러 제공 약속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원칙하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 차관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이제 이게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조약의 명칭이죠. 이 조약의 명칭. 그래서 요게 이제 한일 기본 협정, 아니 기본 조약, 그 다음에 그 한일 협정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거 가지고 예전에 문제가 좀 있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플레임을 써야 되냐, 완벽한 걸 써야 되냐 했는데 한일 기본 조약을 쓰신 분은 한일 협정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엄밀히만 한일 기본 조약도 플레임이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은 한일 양국 사이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조약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예. 근데 하여튼 다 맞게 해주실 것 같아 보니까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주는 문제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돼서 이제 내용 중에 그 보면 요거 이제 이건 간단히 나오긴 했지만 그 뒤에도 계속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이제 좀 하고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일협정 구조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예, 자 이거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승만 정권 때도 이제 한일 교섭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한일 국교화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승만 정권이 상당히 대일 강경 노선을 하게 되죠. 진정한 사과 없이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뭐냐면 5.16 군사정권 이끌고 이때 경제개발 자금 확보가 이제 중요한 가져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장 이때 이제 김종필을 일본에 파견했어. 오이라 외상하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때 청구권 액수를 이제 서로 이제 정했거든요. 이게 청구권이라는 내용인데 청구권이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기출 문제에 나온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설명할게요. 어차피 이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청구권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나왔지만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었죠. 예. 그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4조 A항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한 지역, 그러니까 이탈한 지역은 이제 한국을 얘기하는 거야. 전쟁 후에 이제 이탈한 지역은 한국 같은 이제 대만 같은 지역인데 자, 이탈한 지역의 당국이 주민과 일본 국민 사이에 재산 및 청구권 처리의 특별 조정에 의해 규정됐다. 이렇게 이걸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샘플하게 강화 조약 때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한일협상 과정에서 이제 청구권의 내용이 이 샘플 강화 조약에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서로 액수를 적어 놓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 왜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일종의 식민지배 제재가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배상금의 일종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일본 입장은 그게 아니죠. 이거는 한국은 연합군이 아니었잖아. 전쟁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금을 요구할 거리가 없고 사주에 있는 이제 청구권을 주겠는데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청구권은 그냥 재정적 민사성 채권 관계 관련된 내용이다. 그냥 채무 채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전제 그 35년 동안의 어떤 불법적인 지배 이런 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어떤 35년 동안의 어떤 지배 성격과 관련이 없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때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민사상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다 말해서 한국의 입장은 뭐냐면 식민지배가 35년 동안 있기 때문에 이 청구권 성격이 단순히 채권 채무 관계뿐만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는 배상금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배상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더 나가서 청구권은 물질적 배상이 민사 배상금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35년 동안 이런 이제 인권 침해도 받았고 강제 노동도 했고 이렇게 했잖아. 형사상의 어떤 처벌도 있는 처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사상으로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금도 요구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일협정에서 맺어진 이 배상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일협정할 때 청구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이런 그 민사상의 어떤 관련된 내용일 뿐이고 실제로 더 우리는 더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형사상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동안 개인의 어떤 강제 노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을 느낀 것도 있죠. 강제 배속 그 노동을 통해서 그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은 다 형사상인 처벌 관련된 내용이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그 배상금을 받아야 되겠나. 그런 이제 주장한 거. 일본은 이미 끝났다. 청구권 자금 다 끝나지 않냐? 그게 이제 끝났고 이제 뭐 채무 채권 관계 끝났는데 왜 더 달라고 하냐? 그게 이제 입장 차인데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청구권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일본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청구권을 그냥 뭐냐면 아파 이제 삼각 강화조약이니까 그래서 민사상 뭐냐면 단순히 채권 채무 관계로 보는데 우리는 이건 이제 청구권 자금을 일종의 배상금, 중에 민사상 배상금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 청구권 문제가 이제 헌법 2조에 있어요. 그래서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가 양국 간의 그 국민의 청구권 관한 문제에서 완전하고 최종적 해결에 확인된다라고 있죠. 그래서 국민과 그 개인이 여기 청구권 과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 해결인데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 입장일 때는 민사상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형사상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제 노동에서 우리가 돈을 못 받았잖아. 그걸 받은 거지. 그 강제 노동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권 침해라든지 노동 착취라든지 그거에 대한 형사상의 어떤 이런 그 배상금을 못 받았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달라는 거지. 예. 근데 일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육사망쟁이 발발됐고 그걸 이제 또 정부가 위성을 선포해갖고 이걸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이 전원 불참 속에 국회가 이제 한일협정 국회에서 비준 처리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좀 보면요. 자, 그래서 이 한일협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 조약이 있어. 앞에 언급한 게 이제 기본 조약, 한일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문제가 됐던 것이 2조 관련된 내용이죠. 이미 무효. 우리는 뭐냐면 무효를 강조하죠. 근데 일본은 임의를 강조해. 그리고 여기 한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렇게 이제 이고요.
그래서 이미 무효 논쟁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기준에도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8월 22일 날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한일 병탄 조약 포함 이전의 조약이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35년 동안의 일본의 지배 또한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날 뭐냐면 한반도 한국이 이제 강복했잖아요. 그리고 51년에 샌프란시스코가 맺었죠. 그 두 과정에서 이미 이제 앞에 35년 동안에 맺어진 그 전에 이제 맺었던 조약이죠. 요거는 이제 이미 무효됐다. 그래서 있지만 요거는 이미 무효가 됐던 거고 요 35년 동안 지배는 인정한 뭐냐면 합법적이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이걸 통해서 요거는 이제 무효가 됐지만 여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35년 동안 뭐냐면 합법적인 지배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이제 요에서 방점 어디에 두냐. 우리는 85년에서 요길 기준으로 이제 해가지고 전후해갖고 이게 무니까 요게 무효고 당연히 요 지배는 무효가 되고 얘네들은 여기를 기준해갖고 뭐냐면 요게 이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전까지는 합법적인데 요게 무효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35년 통치를 사과 못하겠다. 그리고 35년 동안 이제 통치는 합법적이었고 우리가 이제 그거 청구권을 준 거는 민사적인 문제에 그냥 권리 그 채무 챙각과 관련된 내용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는 30년 동안 불법이니까 당연히 민사상 문을 당연히 주는 거고 형사상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해를 본 것도 더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준 돈을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상 원조가 3억 달러고요. 예. 그 다음에 공공차관이 2억 달러, 산업청이 3억 달러인데 약 8억 달러 정도를 줬어. 예. 근데 이걸 배상금이라는 것도 배상이라는 건 35년 동안 지배를 불법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일본은 그 대신에 독립축하금이라는 걸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청구권 문제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업에 관한 협정, 그다음에 제1국회 법적 지위에 대응하는 협정.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고 북한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북한에 따른 조총력의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이제 취득을 인정 안 하죠. 안 받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북한 국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 조선 있죠. 일제 강점기 때 조선족이 돼갖고 다 후고가 있어. 얘네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원조 8억 달러 받고 박정희 정권이 그걸 이제 개인 착복을 했다는 설도 있는데 솔직히 해도 대부분은 경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독재는 해도 이거는 잘했어. 이거 잘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뭐냐면 공장도 맡고 건설도 하고 우리 이제 포항제철도 만들고 특히 포항제철이 50%를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제 경제 개발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이제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있어놨죠. 그래서 육삼항쟁 배경 등 있고 아까 지금 했던 거고요. 그때 1차 인민혁명당 조작 사건도 일어났죠. 예, 요거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 사건도 이제 후에 2차 인혁단 사건이 있는데 이게 3일 만에 이제 집행인데 요거 한번 시험문제 나올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 한일협정 내용에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브라운 각서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따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금방 끝났고 이 니은의 내용은 이제 뭐냐? 자, 여기 보면 니은의 내용은 뭐야? 여기는 여기 군사 원조 관련 거야. 군사 원조. 그래서 이 브라운 각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좀 하겠습니다. 자, 부가원각서는 그 1966년에 만든 거야. 매책이 된 건데, 이 각서자가 붙은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정식적인 조약이 아니라 행정부 간의 어떤 그런, 뭐냐면, 그 문서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조약, 정식 조약이 아니라 행정부 간에, 미국 행정부와 한국 행정부 간에 어떤 이제 뭐냐면, 서로 승인한 부분을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좀 조약보다 격이 떨어져요. 하여튼 그 당시에 이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동맹국의 파병을 요청했고요. 한국은 이를 경제와 안보의 기회를 삼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그 당시 이제 그 파병의 대가로 한국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상당한 장비를 제공할 걸 약속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군이 17개 주육사대 장비 교체 현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대 F4 팬텀기도 그때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팬텀기가 그 당시 지금 말하면 그 레터 같은 거예요. F-22 그 정도의 아주 최신식 모델인데 그걸 도입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실리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있는데, 자, 각서에 추가된 내용 보면 차관 제공이 있고, 베트남 제공 사업에서 그 당시 그 대한 한국 업체가 사업에 대해서 한국 업체가 우선적인 참여권을 보장받는 베트남 특수와 관련된 발판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 이 한일협정하고 그다음에 분할각서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확보된 외화를 통해서 뭐 경부고속도로 이제 건설과 포항제철 건립 같은 것들을 해서 나름대로 경제개발의 어떤 핵심 인프라를 이제 깔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 측면도 있죠. 과거사 청산을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한일 갈등이 불씨로 남았고요. 이 베트남 파병 때문에 이제 수많은 장병들과 희생과 또 고육지 피해 같은 또 아픔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내용이 앞으로 또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읽고 좀 시기로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출분석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공해주신 이메이지 밑줄 75F A48 .png 링크, 이메이지 밑줄 75F792 .jpg 링크의 텍스트 내용을 요청하신 대로 별도의 설명 없이 그대로 제시합니다. 가.의 한일기본조약 관련 내용. 가.의 조약의 명칭은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 특, 한일 양국 사이의 상호관계 규정하는 기본조약이다. 이 협정으로 인해 한일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소련과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한둔 미투 일 간의 집단 안보 체제가 필요했다. 또한 미국의 달러 위기로 인해 자국의 세계경제 지배력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일대를 자본주의 체제로 묶어두기 위해서 미국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주선을 적극 지원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추진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외자 도입의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일본도 국내에 잉여 자본 투자처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 개척이 필요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한일 정상화는 물밑에서 비밀이 진행했다. 1962년 11월 12일 중앙정부 부장 김종필은 오이라 일본 외상과 2차 회담을 가졌는데 회담의 핵심은 청구권 액수였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생각했던 액수와 조건을 써서 교환했는데 이것이 바로 김오이라 메모였다. 김종필과 오이라의 메모는 즉석에 조정되어 합의되었다. 한일 협정 내용이 국내에서 알려지자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하였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사죄나 배상 대신에 차관을 얻는 굴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군사 쿠데타에 대한 반감과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한 분노를 느낀 학생들은 황소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거세게 저항하였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의 공화당이 황소를 상징물로 삼았고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걸었기 때문이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당시 박정희 정권은 6월 3일 위수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진압하였다. 6.3 항쟁, 그리고 제1차 인혁당 사건, 불꽃회 사건을 조작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였다. 6월 22일 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는 가운데 한입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하였다. 한일 기본조약은 7개 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 투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발췌 인용. 그러나 일본이 과거 식민지 통치 반성이 없었고 일본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여 주권국가로서 위신이 상실하였다.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특히 부속협정인 청구권 도읍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은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배상금이라는 명칭 대신에 독립축하금, 대일청구권 자금, 명칭 자체부터 한국 민족에 대한 피해 배상의 성격이 아니었다. 그것도 회담 진행 과정에서 경제 원조 성격으로 바뀌어 8억 달러, 무상 원조 3억, 공공차관 2억, 상업차관 3억을 한국이 제공받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 협정, 청구권 관련 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때 피해자 보상을 한일 정부가 일괄적으로 타결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보상을 일본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운 각서 및 한국군 현대화 계획. 브라운 각서는 1966년 3월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 월남 증파의 선행 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 W.G. 브라운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이다. 미국은 베트남 단독 개인에 대한 세계의 비판 여론 무마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 동맹국들에게 병력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도 명분이 없는 베트남 파병에 반대하자 미국은 한국의 눈길을 돌려 병력 파견을 요청했다. 당시 경제개발에 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권은 6.25 전쟁을 도와준 우방들에게 보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병력을 파견했다. 한국은 1965년 10월 국군 한 개 전투사단을 월남에 파견하였는데 1966년 2월 월남 정부가 한국에 병력 증파를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증파에 앞서 한국 안보와 경제발전 등 재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선행 조건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14개 조항에 걸친 보장과 약속을 브라운 각서의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공식 통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1. 한국방 위태세의 강화, 2. 국군 전반의 실질적 장비 현대화, 3. 보충 병력의 확충, 4. 증파비 부담, 5. 북괴의 난파 간첩을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6. 대한군 사원조 이관의 중지, 7. 차관 제공, 8대 대월남물자 및 용역의 한국 조달, 9. 장병의 처우 개선 문제 등이었다. 두산백과 사전 내용 발췌. 웹에 들어갈 내용은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이었다.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한국은 6.25 전쟁 이래로 군대 장비와 유지를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6.25 전쟁 때 지원받았던 낡은 무기 대신에 새로운 무기를 원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군이 사용하던 소총이나 기관총은 2차 대전 때 쓰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구식 총기류는 이미 폐기했으므로 탄환 생산도 중지하고 있었다. 통신 장비나 군용 차량도 사정은 같았다. 월남 파병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한국군 17개 주력사단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와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고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